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6개의 물건 해놨는데요. 재밌는 물건도 있고, 제가 다 모르는 물건도 있어요. 보니까 모르는 물건인데 한번 보시면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보여드린 거고, 대신 이제 해법은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물건들 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앞서서 지역 분석 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어려운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지역 분석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요즘에 물건이 그냥 오르는 시대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그 지역만 잘 알고 있으면 또 한 곳만 잘 파면 그 지역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는데 한 10년 있다가 와보니까 너무 많이 변한 거야. 근데 갔더니 야 이렇게 변할 거면 그때 땅이라도 사둘 걸 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지방 가시면 추석에 내려갔더니 건물이 막 돌아있고 막 여기 많이 변했네. 옛날에 가기 전에 땅이나 좀 사둘 걸 이러는 분들이 계셨는데 진짜 땅 사신 분들 돈 버셨죠. 그리고 그분들은 다 서울로 다시 오셔서 다시 투자를 하세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외부로 나간 돈과 서울 외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돈을 비교해봤더니 70%가 지방에 있는 돈의 70%다 서울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뉴스나 이런 거 보시고 서울로 투자하러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른 거 안 말하고 한 달에 얼마, 이 돈 내면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는 뭐 지역이 어떻고요, 수익률이 어떻고 다 듣고 계시다가 그럼 내가 1억 넣으면 한 달에 얼마 나오나?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한 달에 한 120, 130도 알고요. 많이 나오네. 그냥 합시다. 이렇게 그냥 계약을 써요. 우리가 말하는 8% 수익률, 7% 수익률이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 2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살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200이 더 모자라. 지금 물가가 너무 상승해서 300은 가져야 좀 생활하겠다라고 하면 수익률 개념이 아니라 300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한 100만 원만 더 벌면 요거 가지고 놀 수 있겠는데 400 정도 벌면은 내가 조금 이제 외부 생활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약 8% 수익률 나옵니다. 이러면은 잘 안 와닿는데 갖고 계신 돈이 얼마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모아둔 돈이 한 1억 있는데 현재는 뭐 얼마로 생활하세요? 한 달에 뭐 이것저것 나오는 거 한 250 정도 돼요.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120 정도만 더 나오면 내가 조금 여유있게 살겠는데 라고 해서 120을 맞춰드리면 금방 알아들으세요. 그 역시 뭐냐면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소득 자체가 확 나오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긴축이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한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그 소비가 나오면 이제 자기가 조금 여유로운 거죠. 그거만 원하는 거예요. 떼돈을 버는 이제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이만큼의 돈으로 일정하게 지금 나오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원하면 이제 부동산을 좀 활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밖에서 막 수익률이 뭐 20%에 30% 이런 거는 와닿질 않아요, 이제는. 이거 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씩 2개 하시면 60만 원, 이 정도가 남습니다라고 하면 60만 원 가지고 내가 뭘 할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금으로 가셔야 됩니다. 수익률보다는. 수익률 막 20%인데 갔더니 한 달에 뭐 5만 원 나오면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 그런 거 말고 1억이 들더라도 수익률도 물론 10% 이상 나오면 좋지만 수익금으로 내가 얼마가 받을 수 있느냐가 내가 하루를 살 때, 한 달을 살 때에 내 소비, 한 가계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현재 지금 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가계 생활 기준에서 30%만 수익이 더 생기면 마음적으로 굉장히 여유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200이면 이상은 60만 원만 더 생기면 조금 행동하기 편하신 거고 거기다가 100만 원 정도 더 생기면 이제는 좀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가 빠듯하지 않게 쓸 수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맥주 사시면 안 되고 소주 사야 되겠지. 소주하고 포장마차 가다 물수도 써도 되는 거야. 그래도 한 달 써도 한 40만 남겠죠. 그런 건 이제 자기 위해서 쓰시고 사우나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률보다는 수익금, 내가 얼마나 내 손에 현금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신혼부부 환상을 신혼부부가 4월달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돈이 얼마나 있냐? 신혼부부가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들이 부모님한테 땡겨올 수 있는 한 2억 된대. 그래서 혜택 받았네. 2억이면 어디나. 그래서 니들은 얼마 있냐? 자기들은 뭐
적금 깨고 못 깨고 하면은 막 1억 조금 나온대요. 그래서 부지런히 벌긴 벌었네. 그래서 그 3억 정도 수준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집을 원하냐고 이렇게 집을 뭐 원하는 집들 한번 찾아봐라 바꿨더니 이 작은 집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작진 않지. 방 3개짜리에 전용 18평 나오는 빌라들이나 아파트 24평형 빌라들, 아파트를 갖고 오더라. 좀 오래된 것들. 자기들 돈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보고 잘 몰라왔는데 이제 결혼을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 기본적으로 신혼 때 안 싸워야 되는데 신혼 때 안 싸우려면 일단 집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부딪히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방저방 옮겨다니는데 부딪히면 싸운단 말이지. 늦게 들어와도 안 부딪히게 살짝 해서 자거나 뭐 이런 게 되니까 적어도 33평을 살아야 짜증나는 일들에도 서로 다른 방 가서 자더라도 공간이 넓으니까 좀 외롭지 않겠냐. 다시 또 붙을 수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일단은 33평으로 보자.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33평이. 강남 쪽을 싹 송파 쪽이랑 다 얹혀줬더니 경매로 샀으니까 4억대가 좀 넘더라고요. 4억 2, 3천 정도에 낙찰이 돼요. 그래서 4억 2, 3천 얘가 너무 빠듯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자기네 집에 그분이 이제 마포 쪽에 사시는데 그쪽에 굉장히 좀 좋은 아파트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하거나 이걸 어차피 그 시기는 안 됐는데 한 15년에서 20년 다 돼가는 아파트예요. 근데 한강변 앞에서 위치는 좋아요. 문제는 두 동밖에 안 되는데 그 뒤쪽으로 재개발 구역이 레미안이 들어와 2015년에. 근데 레미안이 한 6동이 들어오는데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 33평형은 나중에 피가 무슨 레미안은 다행히 피가 붙잖아요. 피 붙으면 한 33평을 6억 5천 7억 정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동네에 그런 아파트가 없는 거야. 근데 걔가 들어오면 랜드마크가 되긴 해요. 왜냐면 걔는 좀 고층이다. 한강 조명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아파트들 걔 때문에 가격이 좀 출렁출렁 하겠죠. 근데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너무 뛰어난 애가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들이 얘를 시기하겠죠. 부러워하고. 그런데 집은 달라요. 너무 뛰어난 애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가 싹 묻어가요. 이렇게. 그 주변에서. 그래서 단지가 재건축을 막 해. 그러면 전세값이 다 떨어져요. 잠실처럼. 그래서 한 번에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한 군데 재건축이 딱 해서 가격이 쫙 올라가는 게 멋지게 폈어. 그 주변에 이 가격 때문에 흔들리는 게 있어. 이 가격은 안 떨어지거든요. 하나만 터지면. 근데 그 주변은 얘를 보면서 서서히 올려요. 못 들어가니까. 일로 올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가 너무 싸면 비교되잖아요. 얘를 싹 올려줘요. 그럼 얘가 적어도 10%에서 20%가 싹 올라가서 가격을 형성해요. 33평이 6억이나 6억 5천을 가면 지금 거래되는 게 4억이다 그러면 4억 5천에서 4억 8천까지 싹 올라가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전세값이 떨어져요. 지금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있으니까 이제 매가값이 올라붙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분석하고 이거 잘하면은 지금에서 사람들이 볼 때 나가서 조금 이 차를 늦게 쓰겠구나, 낮게 쓰겠구나. 요걸 조금 이 차를 높여 가져가면 얘네들이 결혼하고 레미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한 5천 정도는 충분히 올라붙겠구나라는 판단을 썼는데 잘 받아줬어요. 90 한 2% 정도 받았는데 거기 거래가가 한 4억 2천 정도 돼요. 그 물건이 10층짜리 10층에 32평형이 나오는데 3억 6천 8백 정도에 받았어요. 지금 던져도 한 3천 4천 정도는 바로 금매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따라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어서 다행이었죠. 단독으로 받았으면 좀 민망할 뻔했는데 그 한 명도 실수요자가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너무 고맙다고 막 그래서 오셨는데 일요일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자금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제가 그거를 권해드린 이유는 부모님한테 2억을 땡겨온다는데 어쨌든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많이 받아놓는 게 좋잖아요. 받아놓으면 안 나가는데 나중에 적었다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받아놔라.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자기들이 소득이 나오니까 소득으로 이자를 좀 메꾸면서 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주택자예요. 양도세가 비과세가 그리고 이걸 비과세를 쳐서 레미안이 들어오는 그 시점 한 3년쯤 됐을 때 가격이 그때 그냥 던져라. 양도 차익으로 4천에서 많으면 7, 8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땡겨놓은 건 뭐하냐? 그거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로 임대사업을 해라. 그래서 소규모 원룸이나 이런 것도 몇 개 구해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계산했더니 한 달에 한 150에서 200이 나오겠더라고요. 얘네들 수익이 지금 부인이 좀 많이 나오고 남편이 좀 덜 나와요. 요즘에 남편들이 수익이 좀 덜 나와요. 부인들이 많이 벌고. 7대3 비율인데 합치니까 400 정도가 나와, 둘이서. 둘이서 400 버는 게 절대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가 수준에서는. 그래서 둘이 400 벌다가 한 명이 휘청해도
애 하나 나면 이제 휘청거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200을 더 얹어줘야 딱 맞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해서 200을 얹어줄 수 있는 구조를 짰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만 딱 하면 안 되니까 시부모님 재산도 좀 있으니까 시부모님 재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부모님은 상가주택 같은 걸 좀 맞춰드려서 거기서 월세가 나오게 하고, 그래야 용돈을 덜 드릴 수가 있으니까. 당장 자기들이 빡빡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맞춰드렸더니 서로가 회피하는 결과가 나와서 다음 주에 명도로 이제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때도 그 사람마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물건을 딱 가져가야만 자기한테 정확하게 수익이 나오는 사람들, 그런 입장으로 물건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매 물건이지만 소개시켜 드린 이유 중에 그런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저게 나한테 맞을까라고 보셔서 맞으시면 입찰하셔라, 아니 임장 가시라, 임장 가셔서 현지 경험을 계속 하시라 하는 거고, 해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거나 난 좀 두렵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가 상담 받으셔서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물건은 강북구 미아동 쪽에 있는 물건입니다. 1억 7천인데 1억 4,600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많은 물건이에요.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요거 지금 앞에서 지역 분석 나왔을 때 했던 것처럼 위치, 그러니까 입지라고 하죠. 입지 부분이 저희가 이 라인이죠. 우리 신설관 경전철의 가장 수해 지역인 북한산 시티, 북한산 반대자락이에요. 이 위에는 주로 4호선 라인 직선으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화계사 쪽에서 같이 흘러내리는 데는 재편은 돼요. 앞쪽 상가적으로. 근데 상가들이 위주로 좀 이게 재편이 될 거고 주거용도는 그게 크게 혜택이 없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구역이거든요. 여기는 전형적인 대중교통 그 수혜를 못 받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산도 되게 높고 올라가면 언덕길이고 하는데 공기는 기가 막히게 좋죠. 근데 이 부분에 경전철이 오면서 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이게 경전철을 왜 이렇게 놨겠어요? 여기 밀집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경전철도 민자로 바꿀 예정이거든요. 민자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타고 다니는 사람의 수를 계산을 해요. 이 지하철을 건설할 때 노선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아파트가 몇 세대가 있고 유동인구가 얼마 있고 계산해서 그 역을 이용할 때 1인당 하루에 얼마가 이용하고 그 수익이 얼마나 벌어지고 이걸 다 계산한다고, 역마다. 가장 돈이 안 벌렸던 역이 동장역이었어요. 근데 4호선 동장역이 그 현충원인데 뭐 죽으신 분들이 거기 이용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가장 안 벌렸던 지역인데 거기다 9호선이 땡겨지면서 그 뒤쪽에 있는 한강 아파트들이랑 양쪽에서 이제 오기 시작해서 돈이 조금 이제 벌리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역대마다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인구 계산이 되어 있는 건데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삼박산 아파트나 북한산 시티나 이런데, 여기도 이게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북한산 시티가. 여기에 가시면 작가들이 좀 많이 사세요. 글 쓰기 좋다고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들리고 공기 좋고 그래서. 그리고 마을버스는 되게 잘 돼 있죠. 근데 그 대중교통에서 이런 게 없었어요. 왜? 마을버스 타고 나면 어디 가냐면 횡으로 가야 돼요. 횡으로. 종으로 안 가고 횡으로 가서 한성대나 이쪽을 가서 거기서 타고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바로 어디로 간다? 신설동으로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신설동가 15분 거리면 종로까지 금방 나가거든요. 그 종로에서 1호선 이용하고 2호선 이용하고 동묘 가서 6호선 이용하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북을 보실 때에는 이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언덕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고요. 그런 지역에 보시면 이 물건은 이 미양수정구 뒷부분인데 보시면 여기 못잡아요. 뭐 전입세대주를 발견했는데 또 뭐 성명 미상의 남자가 대다수 호수 전입이 부적합하다고 진술을 했고 경찰이 출동했고 공사비용 문제로 소유자와 업자 간의 다툼과 소송이 있고 해문 문제로 전자를 못 만나고 이 사람은 또 전세권을 양도받았고 주민도 초본에 호수가 또 기재가 누락돼 있고 양도받은 이분이 들어가 있어 3천만 원. 이게 문제가 되나? 안 돼요. 전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장애생활보호 하는 거. 이 물건은 날짜가 보니까 사용시행이 2012년입니다. 물건을 한번 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 확실하고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이 가격대에서 1억 7천에서 한번 떨어진
지금 들어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한 번 더 떨어져야 맞는 거죠. 하지만 뭘 보냐면 이런 물건들 깨끗이 지워놓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들고 가실 때 이 정비는 그러면 돈이 추가로 들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네. 돈이 추가로 들겠죠, 충분히. 제가 저희 쪽에 와서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른 구조죠. 거실 있고 이 물건은 2012년 물건이기 때문에 하자이행 보증금이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셔서 잡고 협의 보셔가지고 보증금 꺼내서 싹 수리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추가로 들어갈 일은 별로 없는 물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 상태들이 내 호수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임장가실 때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나하고 전혀 내 호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건들이다만 1, 2층이 좀 화장을 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고 내 호수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경매 등기 소후 전입신고 무시해도 되죠. 그냥 걸어놓은 거고. 전세권 등기자인 데 있는데 전세권 있으니까 위에서 받던 아래로 받던 소유기 통장을 받고 나머지 받아라는 거죠. 문제 없어요. 이 문제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가서 보셔서 물건이 정말 좋은지 구청 가서 하자이행 보증금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크게 문제 없으면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이고요. 입찰하신 다음에 하나만 나왔잖아요. 한 호수만. 그러시면 아는 사람이 이 호수를 가서 나머지 사람들을 규합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달라고 위임장 다 받으시고 구청 가셔서 협의 보시고 다 가져오시면 되죠. 그럼 나는 어떻게? 11조에 11조 묻어가는 거예요. 나는 돈 안 내고 가져온 돈에 내가 일만 처리해주고 다 묻어가고 그리고 내가 정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셔서 물건을 정상화시키시면 이 가격은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전세가가 지금 방 2개짜리면은 1억 2천 정도, 1억 3천 정도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매매가는 좀 싸게 잡힌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거는. 지금 이 가격보다는 넘어갈 건데 문제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거래는 좀 이따 보시고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정말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이런 물건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한번 떨어지신다면 한번 임장 가셔서 물건을 요거 밑으로만 1억 2천 정도만 접근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차도 나고 임차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신설 경조실 내년 9월 개통 예정이거든요. 1년 정도 지날 때 되면은 가격을 정상화될 수 있을 거니까 신축 물건이기 때문에 손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지역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그 북한산시티나 이런 데는 전세가는 많이 올랐어요. 과거에는 거기가 전세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신설 역세권 때문에 전세가도 많이 올랐고 매매가도 많이 올라갔고 요즘에는 경매 물건 잘 안 나와요. 북한산시티가 한 2년 전만 해도 수두룩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잡으러 가셨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고 가격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건 특징적인 거. 신축은 깨끗하다 이거만 보시지 마시고 내 돈을 안 들어가게끔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꼭 확인하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두 번째 거는 22843원. 신경동 부대 청학관. 이건 유치권 신고이잖아요. 3억 4,500인데 그것도 한 명이 들어갔죠. 자, 미납이 있을 때 왜 미납됐는지를 확인하면 좋지만 아니면 추측이라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8월 13일 날 요때에 낙찰을 했는데 11월 달이면 잔금 미납이겠죠. 그리고 또 불어가나 이런 건 없었던 거고 기다렸다 미납이고 2억 4,800이면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단독으로 들어서 수익이 낼 수 있는데 왜 얘가 미납이 됐느냐. 안자를 볼까요? 8월 13일 매각 문건 송달 내역이랑 내역을 한번 보시면 항상 법원에 어떤 문건이 제출됐는지를 꼭 보셔야 법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해관계 배제 신청서가 제출됐고 4월달에 유치권 권리신고서가 제출됐고 이게 살아있는 상태로 낙찰을 받은 거겠죠. 그런데 2월달이고 여기서 이해관계 배제 신청서는 이게 100% 얘가 얘를 배제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기재는 안 돼 있으니까. 앞에서 배당 요구 신청을 다 했고 보니까 뭐 수침불명되어 있는 거는 채무자가 소유자 도망간 거 같고 나머지는 다 도달을 받고 인사불명
최고가 매수인도 받았는데 받고 그걸 안 넣고 특별하게 법원 서류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 내용으로 보는 거야. 소유자 모친이라는 사람이 면담했는데 뭐 형제지간이지만 임대차 관계에 있는데 보증금 내용 모른다. 아 형제관계가 임대차 관계에 있고 소유자가 1호부터 변화하는가 뭐 답변을 회피한 채 배당 요구를 하도록 했다. 여기 있고 문경석 씨는 소유자 친척이며 대출 당시 임대차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는 무수한 것을 소송을 제출받은 바 있어 허위 임차인의 취지의 서면이 제출됐다. 이게 아까 4월 29일 나온 그 내용이겠죠? 그리고 보니 유치권 신고 있어요. 신축 공사 대금 8억 4천. 이게 집이 지금 3억 5천, 3억 4천 건드렸는데 신축 공사 대금 8억 4천을 위한 본권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서가 있으나 경매 신청 채권자 누구죠? 동부화재 해상보험. 동부화재 해상보험으로부터 유치권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제출되었다. 관련 사건 여기 중요주의죠. 그리고 가처분은 얘가 문익환이 이렇게 넘겼는데 중소기업은행에서 이거 가짜다. 넘긴 거 가짜다. 라서 이들이 맞서준다고 다시 문익환을 가라. 이건 의미 없어요. 얘가 대출을 해준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넘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출이 이렇게 바뀌지 않은 상태니까 싹 지워지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죠. 왜? 대신 내가 없어져야 만약에 나 돈이 남으면 일로 배당 갈 걸 내가 받아올 수 있으니까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거예요. 저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동부화재에서 2억 2,800을 넣었을 때는 거의 다 찬 건데 전체가 8억 4천이면은 건물 전체에 대한 수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축공사 대금이에요. 09년 사용승인이죠. 그러면 지금 2013년이니까 유치권 신고를 해서 분양이 된다고 뭐 하더라도 4년 정도 시간이 걸렸으면 유치권 신고 서류가 언제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했을 당시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2008년도나 적어도 2009년 사용승인데 2008년도 계약서 같은 것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계약서가. 근데 전체로는 할 수 있죠. 자기가 뭘 했는지는. 외벽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점유가 친척이든 누구든 다른 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유치권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공사내용 미비한 것들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전혀 문제 없는데 왜 미납이냐? 자, 대출이 안 나갑니다. 유치권이 들어서 대출이 절대 안 나가요. 이런 거 특히나 이렇게 전체 공사비 왜? 8개 호수가 들어있는 물건에 전체 공사비가 붙으면 n분의 1을 해요. 8억이면은 나눠서 1억씩 나눈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1억씩이 붙을 건데 적어도 1,000만 원이나 뭐 2,000만 원 이 정도 유치권이 있으면 은행에서 그거 빼고 대출을 해줘요. 뭐 갚으면 그만인데 어차피 60% 대출해지나 50% 대출해지나 10% 세이브 치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냥 해줘. 근데 1억은 너무 큰 거야. 근데 왜 크냐? 밑에서 대출을 해더라도 동부에서 이만큼 나갔는데 1억 갖고 나면은 감정가니까 대출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동부는 왜 해주겠어요? 바보라서? 아니죠. 유치권 형님이 안 했으니까 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누가 해줬냐? 지금 친척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도 다 무상 확인서가 나가니까 대출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경납받은 사람의 대출은 안 나가요. 왜? 이 사람들이 협조될 거라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제3자니까. 제3자가 입찰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3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순전히 우리만 가지고 대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 권리관계 하자를 자기들이 깰 수가 없으니까 안 나가요. 내가 깨면 내가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낙찰자는 초보자인 게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00% 미납 나와요. 이거 문제 없는 물건이에요. 하셔서 어디 또 게다가 위치도 좋아. 이런 것들은 공격적으로 덤벼봐도 괜찮은 물건이에요. 이해관계를 풀 수가 있으면. 근데 초보자들 좀 위험스러운 거 보십시오. 목동 오거리에서 로데오 거리에서 뒤쪽에요. 여기 뭐가 돼요? 여기 딱 지하화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쪽에. 양천구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다 만들고 있고 양천구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내년 4월이에요. 이거 100% 공약사항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표가 안 나오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도 하고 구청장 스폰서하고 있어요. 여기 지하화되면 여기 뭐가 돼요? 공원이 돌아요. 공원이. 그럼 집 앞이죠. 집 앞에. 이 로데오 거리고 패션 거리에서 다 바뀌고 있고 조금 죽었다고 하지만 바뀌고 있고 제 집이 여기 있었어요. 저는 조금 손해보고 팔았는데 들고 있으려다가 이게 불투명해갖고 팔고 나니까 투명해졌어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위치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는 미납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만
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다 어디 가서 풀어야 된다. 현장 가야 되는데 복잡하겠죠. 근데 권리 분석상에서는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왜 누가 싸워요 지금? 동부화재가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치권은 거의 해결됐다고 보셔도 되고 부사임차 사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세대들은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배당해서 알아서 다 가져야 문제들. 나는 인도명령 내면 되는데 인도명령은 다 나오는 문제니까 상관없죠. 물건이 좋고 그리고 대출만 해결되면 돼요. 대출이 나올까요? 하면 이거 설득을 시켜야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낙찰을 만약에 낙찰을 받기 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자, 이해관계인들 찾아가서 법원 기록 복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거기서 무상인정 갖고 나가고 이런 걸 가지고 대출할 때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알아들어요. 아 이거는 해결되겠구나. 어디 은행에서 알아듣느냐? 1금융권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새마을금고는 알아들어요. 새마을금고 쪽은 이런 거 들어오면 워낙에 이런 물건들이 많으니까 조건만 맞으면 해줘요. 그래서 정락대출은 프로그램 대출을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물건에 무상임차각서, 유치원 배제청 들어갔으면 대출 나옵니다. 새마을금고는. 하지만 뭐 복동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거제 새마을금고나 저기 있잖아요. 거제 신협, 남원 새마을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딜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고 좀 어렵다고 생각 들어도 이런 거 해보든 안 해보든 이런 거 자꾸 부딪혀봐야 그 내막을 알 수가 있으니까 두렵은 게 없어지는 두려움. 그렇다고 또 덜컥 받아오셔서 대출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계시면 꼭 대출 미리 확인하셔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땡겨보시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4314 13부죠. 이번에는 9호선 라인 쪽, 새로 생긴다는 9호선 라인 쪽이 삼전동 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는 삼전동. 기필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격이 올라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삼전동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삼전사거리라는 거 말씀드렸죠. 삼전사거리. 삼전동을 보시면 이 라인하고 강변 도로 라인하고 수서 나가는 라인하고 여기 오는 라인하고 나머지 여기는 없어요. 차 다니긴 하는데 되게 좀 멀죠. 생각보다 넓어요. 굉장히 코스가. 그래서 당연히 이 선이 하나 뒤집어 들어와야 되는데 좀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5선 연장선이 여기서 여기 생기니까 삼전사거리 여기 생기니까 여기 2016년 예정돼 있다는데 그때 들어올지 좀 더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삼전사거리는 앞으로 이쪽 상권에서는 이 뒤에 신천역 있죠. 신천역 가기 전에 여기 성당 있죠. 이 라인이 굉장히 먹자국으로 많이 발달하고 이 라인 따라서 여기 새마을 시장 쪽 들어가는 쪽도 발달돼 있고 여기 다 재개발 들어갈 거고요. 이 라인 뒤쪽이 배우 지역이에요. 이 배우 지역은 어디랑 맞물리냐면 이 라인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라인의 좌우측이 주거 지역으로 최적화될 거예요. 9호선역이 한번 타면 강남까지 딱 여기서도 얼마? 10분, 15분 거리잖아요. 3선 사거리 생기면 요 사거리 중심에서 좋은데 어디가 좋아져요? 이 앞쪽? 아니, 뒤가 좋아져요. 이 뒤가 지금 낙후되어 있는 쪽이 여기가 여기하고 가격 차이가 싸요. 이쪽은 조금 비싸고 여기 좀 싸요. 평당가 차이가 평당가라고 보면 그렇고 전세 차이도 한 1,500에서 2,00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쪽 라인에서 생기는 여기 밑에 쪽은 아직 가격이 좀 싸니까 똑같이 삼전동을 접근하더라도 위쪽보다는 밑에 쪽을 보시면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물건이 지금 1억 5,600 감정돼서 한 번 떨어졌죠. 이것도 보시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청구 금액이 작아도 너무 작아. 그러니까 강제 경매가 아니라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냐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뭐 이제 강제 경매 이러니까 좀 뭐 잘못했다 이해할 거죠. 그럼 경매가 진행이 안 돼야 되는데 대출된 시적을 보니까 이게 날짜가 꽤 됐어요. 3월달인가 제출했어요. 이런 거 볼 때는 이거 사건 내역 보면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접수일이 3월 14일날 됐어요. 근데 접수가 되고 신청인이 자기가 접수한 내용을 가져가고 진행이 없어요. 하나도. 심사를 하고 있겠죠. 경매 그 서류에도 일단 표시는 돼 있어요. 심사를 했는데 그래도 경매가 진행돼서 뭐 기일까지 잡혔어. 그 얘기는 이 신청이 기각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아마 기각된 서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선정당사자예요.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가 뭐냐면 2명, 3명, 4명이 그 소송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다 송달 보내려면 송달료도 비싸고 한 명이 안 받으면 그 사람 받을 때까지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당사자를 한 명으로 대표자를 세우라고 대표자를 세운 게 선정당사자예요. 그 소송에 관해서는 얘가 판결을 받으면 나머지는 얘한테 다 동조하는 걸 가는 거죠. 그래서 위임을 한 거예요. 소송 위임 자체를 개인한테. 선정당사자 기준으로.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얘가 그걸로 이기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다가 경매를 넣은 거죠. 가압류에서 경매. 가압류에서 4천을 했는데 강제경매는 2천 해놨어요.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 청구금액은 이만큼인데 일부 승소한 거예요. 일부 승소. 일부 승소에서 2천만 원밖에 못 받은 거죠. 2천만 원 갖고 경매를 넣는데 자 이럴 때 그게 너무 작으니까 취하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죠. 네. 취하되면 좋잖아요. 300만 원만 받으면 되니까. 얘가 취하시키려면, 강제경매 취하시키려면 이 돈 갚아야 되는데, 돈 갚으러 하려면 낙찰받으면 동의서 원하죠. 물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일 때 동의서 없이도 취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낙찰을 받으면 동의서를 일단 요구를 해요. 동의서는 업계 평균이 300이야, 300. 낙찰받고 300 동의해주면 취하해주면. 취하해주면 내가 보증금 불려받죠. 취하된다는 전제하에 30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재수 좋아서 300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낙찰받을 수도 있고. 근데 가격을 보니까 이 가격이 현재 지금 방 2개 주가 투룸 구조인데 이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투룸이 전세가 지금 1,100억 이상이 나오니까 정말 괜찮죠. 그리고 선전동은 갖고 있으면 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차 잘 나가는 지역이고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특별히 뭐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만 좀 체크하시면 내부적으로 볼 수 있고 선전동지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셔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1, 2, 4 남평동 대양리버뷰 1000만원 1억인데 2번 떨어졌고 6,400이죠. 양평동 지역 아까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아니면 영등포예요. 강남 아니면 영등포. 강남에서 더 가려면 송파, 영등포에서 더 가려면 신도림, 신도림에서 더 가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위로 가려면 마곡, 강 건너서 갈 거면 노원, 상계, 좌측으로 가려면 행신 나눠져 있다고 해서 상암 다음에 행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위치가 또 기가 막힙니다. 평수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선유도역이 있고 선유도역 바로 이쪽에 ICT 쪽에 있어요. 여기가 왜 좋냐 당산역하고 선유도역 사이에 9호선 라인 쪽에 여기가 다 중공업 지역인데 서울시에서 정비 유도구역으로 지정을 했던 곳이에요. 정비 유도구역이란 뭐냐면 해당 지역의 중공업 아파트, 중공업 그 공장들을 일부 옮기거나 하는데 도움도 주고 정비해서 좀 꾸며가지고 이쁘게 가자는 거죠. 우리나라의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또 추진할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수변구역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구리 쪽에서 수변구역 지역하면서 타워 올리겠다고 얘기한 것들은 아직 취소가 안 됐어요. 근데 몇 군데 취소된 것 중에 용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산 수변구역 취소가 됐고 망원동 쪽에 나오는 마포 쪽 수변구역 좀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선유도 앞쪽이거든요. 선유도 앞쪽은 뭐에 그랬었냐면 9호선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게 양쪽으로 침수 지역인데 한강과 나오는 이쪽 지역에 고도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물이 역류가 되는 문제가 생겨서 9호선을 일부러 이쪽으로 뚫은 이유가 9호선을 뚫고 양쪽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9호선 공사할 때 물 터져가지고 막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한 이유가 그냥 두면 역류가 돼요. 물이. 근데 9호선이 이걸로 공사를 하면서 양쪽으로 고도 차이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제 침수가 안 되는 거죠. 다만 선유도역 쪽은 당산역보다는 주목을 좀 덜 받고 있는데 원래 메인은 당산역이 아니라 선유도역이 메인이에요. 선유도역 주변 앞쪽으로 다 이 한강을 접근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잘 걸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당산 쪽은 상업지구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될 거라서 앞쪽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선유도역 쪽은 이 영등포 라인 쪽에서는 한강을 이용하기에 최적화된 위치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평 한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뒤에 성원 아파트도 올랐어요.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아파트를 또 때려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유도 정비구역의 하나예요.
앞으로는 한강변에다 아파트 때려박는 일을 잘 안 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살려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주로 빌라나 원룸, 다가구 단지를 좀 개조해서 그런 식으로 좀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수욕들이 더 좋아요. 그런 쪽에 가까운 데 있는 곳이죠. 그래서 평수가 작아도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선수욕 쪽은. 보시면 전용 4평이니까 8평형, 7평형 이런 데 있는 건데 2,500에 지금 돼 있고 특별히 없어요. 용역보다.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지은 지가 2010년이면 새 거죠. 사실상 이게 뭐냐? 도시형생활주택이에요. 개념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근데 양평동 쪽에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하다가 중단된 게 있었어요. 다가구들을 너무 무너뜨리고 이렇게 너무 바꾸니까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해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굉장히 귀한 건데 이런 것들은 이 근처에 원룸 사는데 여의도 쪽이나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이 선유도 쪽에서 많이 찾아요. 물건이 좋고 현지 좋으니까. 가격이 싸잖아요. 6,400이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방 하나짜리가 나올 때에는 기준 가격을 5,000을 보실 때 5,000이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게 나올 수 있고요. 8,000을 볼 때는 출주자금이 2,000 정도면 수익률이 40% 이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밑에 있는 이 전세는 사실상 맞춘 거라 의미가 없고 월세로 돌리면 충분히 수익이 나오는 구조죠. 간단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손 많이 안 타고 선유도 쪽은 중개사 라인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손바뀜도 되게 좋고 괜찮습니다. 이거는 연습 삼아서 하실 분들은 너무 높게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거 써서 접근하셔도 물건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찍어놨었는데 여기서 나 가져갈 줄 알았더니 떨어졌잖아요. 이거 해볼만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유도 쪽은 꼭 보셔야 돼요. 양평구에서는 제일 핫한 지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남았는데 1상품이요. 관악구 신림동 안주 다세도 1층 102호 1,200인데 7,360가. 이것도 경전철 수혜 지역 중에 앞에서 말했던 난곡선 신림선, 그 다음에 세절에서 내려오는 불광선 같이 만나는 그런 라인이 신림 쪽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데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남북쪽이죠. 여기가 지금 삼성산 주공 있는 쪽이고 내려가서 이렇게 나가서 터널 뚫리는 지역하고 만나서 신대방역하고 만나고 서울대 입구에서 나오는 선과 여기서 나가는 선이 만나고 신대방역에서 여의도 가고 여의도에서 세절 불과까지 가는 이 동작구 관악구 걸쳐서 이 서남권 쪽에서 청남구 초입에서는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특히 왜 이러냐, 난양초등학교 있죠. 난양초등학교에서 보시면 여기 이쪽 어디지? 여기 나가는 지역 난양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터널 예정 지역이죠. 이쪽에 들어와서 일로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터널 예정 지역인데 그 터널이 난양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난양초등학교 이쪽인가 이쪽으로 뚫린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연결되는데, 그래서 난양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나가는 이 물건 이 앞에가 경제적 출발역이에요. 저희가 이 물건 옆쪽에 있는 요 들어간 요 초입 쪽에다가 2년 전쯤에 다가구를 하나 사서 1억 정도를 남기고 팔았었는데 수리도 다 구청론으로 가고 해서 팔았던 적이 바로 이 지역. 저는 지금도 이쪽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자, 여기가 요 길을 중심으로 이쪽은 다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에요. 산. 이쪽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 산 쪽에 있다. 하지만 요 라인 쪽에서 여기 평면도는 전부 다 밀집된 다가구와 빌라드 지역인데 새가 세요. 새가 워낙에 집이 없으니까. 이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앞쪽으로는 다 길이 서서 넓혀놨고 나가는 이 인광 관악 아파트는 이쪽에서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싸요. 아직도 인광 관악도. 인광 관악도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나가는 이 초입은 전부 다 정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현재 이 난곡선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평당 800에서 1200을 뛰었어요. 한 번 올라갔다가 한 번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앞쪽은 1300 찍고 있고 뒤는 1100,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죠. 이 물건은 좀 안쪽에 들어있는 빌라인데 지금
지금 현재 4천만 원에 맞춰져 있는데 이 가격에 비하면 이 지역 집은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현재 물어봤더니 이것도 싼 가격이라 하고 방 지금 이게 몇 개짜리지? 방 2개인가 그랬었는데 10평 방 2개 정도 나오거든요. 전세가 6,500, 7,000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이 없어가지고 집 구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건 안쪽에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정비되면 앞쪽이 다 정비가 되기 때문에 역 안쪽에 있으니까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들고 있어도 좋고 일단은 건물이 근데 대지 평수가 좋잖아요. 8평 나오면 그냥 대지만 갖고 있어도 9천만 원 가격은 나오는 거니까 들고 계셨다가 앞에 터널 뚫리는 시점까지 보유하셔서 임대 놓으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물건도 크게 문제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뭐 얘네들이 지금 근저당하고 있으면 요거 받아가고 요거 남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기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청구를 했고 유니언이 근저당이 밑에 있는데 무인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얘네가 다 받아가면 투자됐으면 1,300인데 얘네가 다 받아가면 얘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투자증권에서 중복 경매를 좀 들어온다고 얘기했어가지고 그거만 들어오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보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문건 송달 내역에 무인녀 나왔을 때 2순위 근저당권자한테 돈이 못 들어가면 네가 사라라고 주는 게 매수 신청권인데 매수 신청하는 게 100건이면 한 건도 없어요. 거의 가끔 한 건 있는 게 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럴 때는 법원에서 보냈는지를 보시면 돼요. 법원에서 매수 신청 보내는 것이 없죠. 그러면 진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유니언이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 비용이 이틀이 나가니까 신청 비용이라도 가져가고 그냥 진행할 것이냐 라고 얘기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인이가 100% 나온다고 보장이 없으니까. 다만 이런 경우에 거진 이쪽에서 투자자처분에서 중복 경매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로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죠. 이 물건은 나쁘지 않아서 괜찮으니까 지역적인 부분을 다 보시면 들고 갈 만한 거죠. 다 이 가격에 갈 것이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흘리지 않을까 싶어서 깔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은 제가 팔아봐서 가격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가 조금 적게 되는 면에 없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쓸게 8259 보시죠. 신사동. 은평구는 신사동 쪽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신사동 쪽이 어디하고 가까우냐면 불광 천하고 가까워요. 불광천 요즘 가보셨습니까? 기가 막혀요. 갈 데가 막 쫙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 집보다 주변에 그게 천변이 있는 지도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지금 은평구 쪽에 은평구 신사동이나 증산동, 응암동 뭐 이런 쪽들은 과거에 그쪽 뉴타운들이 했다가 지구지정 해제된 데가 많이 있어요. 최근부터 지금 신축을 좀 하려고 허가를 좀 많이 내는 쪽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응암역 뒤쪽이에요. 응암역 다음이 부산역, 여기 도람 나오죠. 그리고 세전역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지역들은 증산, 세절, 응암, 요라는 쪽하고 아예 올라가실 거면 연신내 요 로데거리 이쪽에서 연신내 요 밑에 부산역 이쪽이나 이쪽 좋아요. 연신내는 이제 좋아지는 이유가 그 일산에서 나오는 행시 쪽에서 일산에서 뻗어나오는 GTX가 이게 많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 거쳐서 가요. 그 연신내는 북쪽에서는 가장 큰 주도식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기존에 있던 그 건대역처럼 건대 스타시티용처럼 그런 식으로 주변이 싹 다 바뀔 거예요. 연신내 쪽은 최근에 물건들이 속속들이 잡혀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연신내 쪽 위주로 보시다가 안 되면 이 밑에 쪽 하고 응암역도 앞쪽이나 뭐 증산역 이쪽은 좋긴 한데 여기가 언덕바지예요. 다 언덕바지. 이 뒤쪽 약간 완만한 언덕이고 그러니까 평지는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거고 이쪽은 지금 구역 지정됐다가 해제된 적이 있어서 최근에 신축이 좀 하기 이제 시청호가 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물건 중에서 2008년도, 7년도 이런 물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동네 지역에서 가장 새 거기 때문에 임대료가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왜? 한 6개월, 6년 정도, 4년 정도, 4년, 5년 정도가 개발 허가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미리 허가낸 것들을 공사이보다 여기서 입주가 됐기 때문에 이 사이 동안은 신축 공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니까 이쪽에서는 08년도, 09년도 물건 나오면
임대료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 외에는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좀 낡은 거 잡으시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다. 응암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이것도 지금 16.34 전용, 방 한 2개, 주방겸 식당. 이 정도, 16평, 전용 16평인데 방이 2개라면은 거실 겸 방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예요. 18평이 방 3개 나오죠. 쪽방 2개에다가 큰 방 하나 나오는 게 18평인데, 16평인데 방 2개라면 거실을 굉장히 크게 뽑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살기엔 더 좋아요. 4천에 5만원 얘기고 5만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충분히 임대료가 올라가야 될 시점이죠. 2010년에 들어오는. 신정신협이고, 뭐 특별히 없어요. 소유권이 가진 게 뭐 넘어간 거, 매매약 등등이고, 별 문제 없죠. 어차피 여기서 가져가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보면은, 또 역시 문건 송달력을 보죠. 가등기가 가짜인지, 아니면 뭐, 진짜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공정이, 시권자, 목적. 가등기는 가짜입니다. 만약에 가등기가 진짜라면 여기서 뭐가 들어야 되냐면 권리신고는 들어왔어야죠. 그러면 자기가 담보가 있는데 그냥 가져온 거고, 안 들어왔으면 소유권 이전 등인데 지금 후순위로 이전된 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소유권만 바꿔도 세금 부분에서 추적은, 독촉은 잘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바꿔놓은 거고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물건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다.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보여드린 물건들은 저희가 임장을 가거나 아니면 또 실제 입찰을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 물건들 중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임대 되게 잘 되는 지역 중에 하나여서 이런 물건들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2층 T, 필로티 있는 구조에서는 2층 선호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오히려 탑층보다는 2층이나 3층이 임대료가 더 잘 나온다는 거 많이 보시면 6개 물건으로 가는데 좀 재미있는 물건도 있고 어려운 물건도 있지만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물건을 자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시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서 그 차익이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개인 명의로 들어가실 분들은 단타로 파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월세로 1년이나 2년 정도를 돌릴 수 있다는 수익 구조를 가져가신 다음에 출구 전략을 그 이후에 이렇게 호재가 있는 부분에서 출구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안 그러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법인을 만드셔서 법인으로 샀다 팔자 하고 법인을 폐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돈도 벌고 법인도 설립해보고 개인으로 하실 분들은 절대 단타로 파시면 나중에 뒤에 세금이 5년 있다 가요. 5년 있다. 내가 양도세 잘 낼 것 같은데 한 3년 있다가 양도 차익이 틀립니다. 이렇게 뭐 날라와요. 그럼 그때 입증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꼭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2년 정도의 월세 수익 아니면 뭐 2년 정도의 전세로 내 돈을 적게 조정하고 2년 후에 아까처럼 그 개발 호재들이 나올 때에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셔서 물건을 잡아두시면 단언컨대 진짜 2년 뒤에는 시세 차익을 최소 월세나 이자 낸 것보다의 2배 이상의 수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서울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역적인 호재들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발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적재적소라는 그런 그 타이밍이 뭐냐면 내년이 지방선거라는 거 그걸 꼭 아시면 돼요. 내년 3, 4월 안쪽에 물건을 팔거나 하는 것들은 혜택을 좀 볼 수 있고 오늘 이번에 샀다가 내년 3, 4월 정도에 세를 놓고 날 때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지방선거가 공약이 진짜 빈 공약이 되는 시점은 선거 끝나고 100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가을 이사철 가면 알 수 있죠. 근데 전세값은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내년까지도. 왜? 전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정책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이 박근혜 정부의 평가가 들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한번 들어가고 가을에 전체적인 올해하고 내년 가을에 나올 것들 다 평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가 잘 안 나오면 내후년부터 바로 내임덕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무조건 선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00% 경기부양책이 나옵니다. 그런 걸 안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경매 이런 건데 그런 공법적인 걸 말씀드린 이유는 시야를 넓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넓게 시야를 가져가시고 내년까지를 봐서 어느 때 내가 출구 전략을 가져가실지를 그런 구조 속에서 물건을 보시면 안정감 있게 갈 수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고 정책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 챙겨가시라고 일부러 앞에다 1시간 정도 좀 어렵지만 준비한 이유가 있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12월 달 정도에는 이렇게 물건 세미나를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2월 달에 이제 전망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건 종별로 뭐 다세대, 뭐 상가, 토지 이런 거 해서 매주마다 내년 올해 어떻겠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전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또 내년에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실제 경매 투자 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업하시는 거 똑같아요. 자기가 1년치 어떻게 할지 사업 계획을 다 세워서 언제쯤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언제 입장을 미리 해놔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 짜야지 즉흥적으로 그냥 요즘에 띠리이가 푹 갔다가 팍 받으면 팍 미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니까 대출은 어느 시점에 제일 잘 나오더라. 또 어느 은행들이 많이 한다더라. 그런 것들 미리미리 체크하셨다가 한꺼번에 내 사업 계획서에 놓고 이제는 내가 좀 들어가서 받아야 될 시기구나라고 하면 과감하게 입찰하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최대한 11월 달에는 물건 설명을 하고 12월 달에 전망으로 넘어갈 테니까 전망을 할 때도 오셔서 같이 사업 계획서를 좀 짜보시고 그게 힘드시다 하시면 저희 항상 그 세미나 신청할 때 밑에 이제 고민 상담 적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하셔서 나는 내가 어떤 재산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상담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같이 좀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오늘 네. 그 상가는 법인으로 받는 게 좋다는데도 왜 그렇죠? 상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이면 세금이 굉장히 세는데 개인으로 받을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야 돼요. 법인으로 받으면 기본적으로 법인의 사업자를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좀 쉽고요. 또 양도양수 관계에서 포괄양도 양수를 하는데 나는 개인인데 이 사람이 사업자였으면 포괄양도 받을 때 세금을 다 같이 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업자 대 업자로 받는 게 그 상가는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그 세금 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상가는 또 시설 투자할 때 수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 수리가 개인으로 받을 때는 업무용으로 받아도 인정되는 범위가 적은데 법인으로 받으면 법인세에서 수리 비용 같은 거 다 털어낼 수 있는 비용 부분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쉬운 거예요.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양도세 법인은 양도세 안 내요. 거의 보통 뭐를 내냐면 법인세를 내는 거죠. 법인세율에 따라서요. 지금은 양도 차익이 단타일 경우에 법인세율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 세금에 양도할 때 부분이 큰 차이가 없을 때는 뭘 털어야 돼? 비용을 털어줘야죠. 개인은 못 터니까 법인으로 터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좀 많이 하실 거면 개인 사업자 해도 되지만 법인을 만들어서 상가를 받았다가 넘기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불리한점도 있다고. 불리한점도 있어요. 법인은 네. 1회계년도당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요. 다 자료를. 그리고 그게 어디에 보고 국세청에 다 보고가 되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면세라도 있어요. 면세 사업자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간편장부만 하면 되는데 법인 사업자는 그게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다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누락이나 탈루 같은 게 생기면 그러면 2배, 3배로 맞아요. 그래서 법인을 할 때에는 혼자 하면 안 되고 개인 요즘에는 왜 법인을 많이 하라고 하냐면 법인을 하면은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통계상에서 영업을 잘 한다라는 전제로 그렇게 잡히니까 정책하는 사람이 좀 편하기 때문에 1인 개인 법인도 내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법인이 나간다고, 법인이 100개 설립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단 한 개가 세워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이런 매매법인은 영업이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팔고 사고는 차익이지 영업이익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통계 수치에는 법인이 잡히니까 요즘에 법인이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나면 고용 창출할 수 있고 단 한 명이라도 고용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고 이런 걸 노리는 편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상가 하나 했는데 치킨집이 들어와요. 뭐 치킨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죠. 세금을 털 거냐 아니면 뭐 비용을 털 거냐. 비용을 털겠다 그러면 내가 주민번호 써서 내도 돼요. 나는 사업소득으로 가면 되잖아. 굳이 법인소득으로 안 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크게 하려고 해요. 상가 크게 받아 쪼개가지고 여기 뭐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걸 차라리 공개적으로 법인을 하는 게 편하게 돼요. 그거는 본인 성향도 맞춰야 되고 내가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미리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데를 가셔가지고 내가 상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상담을 받아보면 여러 가지가 막 나와요. 공짜니까 거기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하든지 남을 들이든지 할 때 그런 걸 맞춰보시는 거죠. 작은 거는 그냥 하지 낫다고 그냥 하세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룸 5개 하시는데 임대사업자 내시는 분인데 원룸 5개 안 잡혀요. 그냥 하세요.
그럼 세금 나와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오늘 5개 임대사업자가 5년 동안 들고 있다가 뭐 하시겠어요? 그냥 한 3년 있다 팔아버리면 되죠. 임대사업자가 좋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정답만 아닌데 그 기준은 어디로 가야 되냐? 자기가 기준이 정해. 내가 버틸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세금은 그렇다고 내가 2배를 내, 3배를 내냐 그렇지 않아요. 사업소도 그냥 내기만 하면 되고 임대사라고 내면 되고, 전세는 또 임대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로 들 때는 우리가 월세 수익이 없잖아요. 보증금이. 그렇기 때문에 또 포함이 안 되기도 해요. 그 임대 사업자를 등록했다가 또 7년 안에 팔면 2천만 원. 요즘은 5년으로 줄었어요. 5년으로. 아, 7년이면? 네, 7년이 계속 바뀌죠. 아니, 5년 안에 팔면은 최당 2천만 원씩 벌금 나온다는 거. 그게 왜냐면 면제해 주려고 5년을 줬더니 중간에 팔아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소급해서 없던 걸로 치니까 당연히 세금 되죠. 그 오피스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한 채도 요즘에는 되는데 그 한 채가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해요. 과거에 했었으면 그때는 3개만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최근에는 한 채만 해도 임대사업자 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저도 한 채 있는데 한 채 오피스를 임대사업자로 내고 일반 사업자로 하잖아요. 예. 임대사업자로 예. 한 채 3년 전인가. 예. 근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때 법이 어땠는지에 따라 틀려요. 그때 법이 임대사업자는 세채 기준이라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가는 거고, 만약 한 채 기준이었다면 그것도 역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내 집 말고 한 채가 있다는 거야. 내가 내 집을 전세 살면서 이 집을 임대하는 것도 틀려요. 요거는 맞아요. 네, 요건 맞아요. 내가 사는 집 하나 있고 오피스를 하나 사서 얘를 임대사업자 놓는다. 이게 하나를 놓는 거냐?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전세를 살아요. 이 집을 임대로 놔서 월세를. 그리고 이걸 등록해. 요건 면제돼요. 그런 한 채의 기준이 있어요. 아, 제가 살 때는 그게 5채였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저는 근데 한 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2천만 원 벌금 안 나요. 예. 그거는 임대사업자를 내도 5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예. 그냥 개인이 임대하는 예. 그런 거고, 사업소도 그냥 월세 받은 사업소 내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예. 그쪽에서 신고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일반 임대사업자가 예.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거 5채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법에 적용이 안 돼요. 그 내년에 경매법이 바뀐다는, 지금 바뀌었나요? 상정이 돼 있어요, 상정이. 근데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알지만 국회의원이 지금 놀잖아요. 12월 31일 날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때 거의 다 통과시키니까. 그럼 많이 바뀌겠네요, 내년에. 많이라기보다 뭐, 무효되는 부분들하고 공매 위주로 조금 바뀌고, 일단 집행법에서는 집행할 때 들어가는 그 절차 중에서 지금 애매했던 절차, 특히 그 유치권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감정가에 뭐 20%씩 밑으로 시작한다고. 그거는 이제 원래 재량이었는데 물건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뭐 2008년 이후로 뭐 최대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더 낮춰서 하겠다는데, 그때는 관계사항이 아니었어요. 내년에는 신권들 낮춰주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부러 감정 가치를 낮춰주겠다. 지금 우리가 100% 감정인데 그거를 최초부터 감정가를 앞으로 모든 시세의 20% 밑으로 해라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리하겠어요?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면 감정을 1억을 잡아놨는데 8천에 내놓은 거잖아요. 네, 시작을 8천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1억의 감정을 해도 감정이 엉터리게 많은데 그걸 8천의 감정을 하려면 얼마나 엉터리겠어요. 그럼 1차 때 뭐가 나오냐면 감정이 저평가된 것도 찾기가 정말 쉬워져요. 그게 우리가 노리는 거죠. 감정가대로 가고 시작가가 20% 줄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 감정가 자체를 지금 시세 감정인데 시세 감정이 아니라 시세보다 20% 낮은 감정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 법원에서는 만약에 8천 잡으면 그게 법원 감정가예요. 근데 시세 감정가는 1억이 되겠죠. 이 갭 차이를 법원이 절차를 편하게 위해서 낮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 시세와 갭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는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괴리가 벌어져요.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이거를 법제화 시키면 요 갭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법제화 안 하고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낮춰라 하면 되는데, 알아서 그렇게 낮출 리가 없죠. 왜냐하면 감정가보다 낮게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감정 재평가해달라고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낮추겠다는 얘기인데, 낮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갭들이 더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1차 들어갈 때 무수히 들어갈 거예요. 불안하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차에 들어가면 불안하잖아. 아무리 낮춰놔도. 그럼 뭘 조사해야 돼? 실제 시세를 조사해야 되니까 이게 임장 엄청나게 뛰는 사람만 살아남겠죠, 또.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처럼 분석이 좀 되거나 미리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잡아낼 수 있으면 1차에 들어가기가 편해진 거예요. 그럼 1차에다 얼마 써야 돼? 120% 써야지.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대출은 100% 넘어가면 100%밖에 안 해준다는 거. 왜? 대출을 아직 감정은 그 감정하고 협의가 안 된 거거든요. 은행들은 싫다는데. 은행들은 그 시세를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법원 감정가 대비 납세가 얼마를 했는데
낙찰을 100% 넘으면 어떻게 돼요? 낙찰가의 80% 주잖아요. 대출은 더 줄어들겠죠. 근데 내년에 또 뭐가 넓어져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이 높아지죠. 그럼 대출이 또 줄어들죠. 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 뭐가 있어야 된다? 현금.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봐서 빨리 모아놓으시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죠. 내년에 또 한 번 경매 시장이 뒤바뀌어져요. 그래서 더 틈새 시장이 많아지니까 올 겨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임장 다니시면 단언컨대 내년 여름에는 수확이 확실히 나옵니다. 이런 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 저기 현금 마련에 비해서 다 팔아버릴 건데요. 네. 이제 마지막 거를 양도세 비과세하기 위해서 네. 그 저기 두 번째나 세 번째 집에 이제 오피스텔을 팔아라는 건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1억 2천에 8천 대 있다 전세가 네. 8천 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좀 값도 좀 그런 데다가 어머님한테 그냥 증여를 팔지 않고 네. 해버리면은 제가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뭐 저기 나머지 아파트를 1억 2천 비과세를 팔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없애면서. 근데 파는 거랑 증여로 그냥 없애는 거랑 어떻게 이겨요? 그거는 저기 가시고 따로 산다고 해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따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라서 개별적으로 산다고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걸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되면 저기 가시려실 분 계셔서 가시고 따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따로 시간 내갖고 잠깐 계시면 금방 해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